네, 안녕하세요. 예, 김명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저희가 그리스 신화부터 시작해서 유럽과 서양 문화의 뿌리, 그리고 그들의 근본적인 가치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신화는 무슨 이야기인가요? 신들의 이야기죠. 신들의 이야기. 근데 왜 신들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인간이 신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나요? 그리고 신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나요? 근데 신화해서 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화는 어떤 문화에서도 모든 시작은 신화부터 시작을 하죠. 자, 모든 신화의 특징을 보면 충동과 생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번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생명을 유지하고 계승하는 것. 그래서 충동과 생식. 그러면서 근친상간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신화는 지금 오늘날의 저희들의 그 가치관으로 보면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변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변신. 내 몸을 바꾸는 거죠. 자,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인간의 몸에서 거의 신에 가까운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또 변신은 인간의 모습에서 새로도 바뀌고 황소로도 막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새로운 문명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뭔가 창조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변해야만 되죠. 그래서 변신 이야기가 신화에 나오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화에서는 신들을 절대적인 신성, 또 절대적으로 거룩하게 우리와는 다른 어마어마한 절대 권력을 갖고 음, 전지전능한 걸 이제 그리고 있죠. 근데 그리스 신화는 아주 세계 모든 신화에서는 다른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이 인간을 닮았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인간을 닮은 신들의 이야기. 그리스인들에게는 신화가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적나라하고 근본적인 본성과 본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이라고 하는 배우, 대리인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는 사실은 신들을 통해서 인간의 적나라하고 노골적이고 가장 뿌리 깊은 본성과 본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신이 인간을 닮았다. 인간이 신을 닮은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고, 또 하나는 모든 신화와 문화, 문명에서는 가부장,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하고 복종을 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권력을 잃으면 그 다음에 형제의 난, 형제끼리 투쟁을 하고 또 형제를 살해해서 형제 중에 한 명이 절대 권력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리스 신화에서는 끊임없이 아버지를 못 견뎌요. 그래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반면에 수평적인 형제들과는 사이좋게 민주적으로 전문적인 권력, 전문성에 따라서 권력을 나눠서 갖는다는 것이 아주 그리스 신화의 큰 특징이죠. 그래서 붙인 사례는 뭐냐면은 수직적인 관계를 인정을 못한다는 거죠. 그리스인들은. 이것이 그리스 신화가 하는 아주 독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기 신화는 보통 인간 중심적이 아니라 사실 신 중심적이죠. 그래서 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근데 그리스인들은 신이 인간을 닮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닮았다는 것이죠.
보통은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인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인간중심적, 자아중심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든 신화가 그렇듯이 이제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족보가 쭉 나오게 되죠. 한번 이것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태초에 카오스, 혼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지인 가이아, 그리고 암흑의 타르타로스, 그리고 사랑, 에로스가 있었다는 거죠. 에로스가 가장 먼저 존재했다는 거죠. 인간의 생명체 인간하면 에로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 대지 가이아는 우라노스는 하늘이에요. 우라노스와 그래서 이제 치교하자 상가 받으려고 또 결혼해서 티탄이라고 하는 새 신들을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에로스가 탄생했다는 거죠. 에로스는 누구냐? 인간과 신의 감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에로스. 모든 생명체는 감각과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욕망과 욕구, 생식 욕구가 강하게 있는 존재라는 거죠. 모든 생명체는 감각과 마음이 있어요. 뇌가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충동과 생식 본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은 바로 생식력. 우라노스는 숙력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태초에 있었던 건 뭐야? 충동. 바로 에로스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생명체니까. 그래서 가이아와 그죠?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성적 욕구, 또 생식 본능에 의해서. 그래서 또 낳고 티탄 쪽을 낳게 된다. 근데 우라노스는 자신의 아들인 키클롭스가 너무 강력해서 항상 위협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아의 뱃속 대지에 보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가이아는 자신의 뱃속으로 자식들을 돌려보낸 우라노스를 증오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아버지에게 좀 손을 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막내 크로노스가 그 의사를 표시했죠. 크로노스는 시간이라는 뜻이죠. 시간. 그래서 우라노스는 항상 충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이아를 또 내려와서, 가이아는 땅이죠, 대지. 하면서 내려와서 덮치려고 했을 때 크로노스가 낫으로 아버지의 거대한 성기를 잘라버렸다는 거죠. 거세를 시킨 거예요, 아버지를. 그래서 우라노스의 성기는 바로 바다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바로 정액, 신의 정액인 하얀 거품이 흘러나와서 아프로디테가 태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크로노스, 그러니까 이제 우라노스를 거세하고, 아버지를 살해하고 거세하고 지배권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 그림은 크로노스가 아버지 우라노스를 거세하는 장면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크로노스가 아버지 우라노스를 거세해서 그 성기를 바다에 던진다. 그 정액이 바다의 하얀 거품으로 됐고 거기서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가 태어난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이제 보니까 에로스, 충동과 본능과 감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신이 있었죠. 그게 아주 기본적인데 이제는 좀 사랑의 신이 바로 바다 거품에서 태어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아프로디테가 이제 그리스의 사랑의 신인데 로마에서는 비너스죠. 똑같은 사랑의 신. 그러나 아프로디테와 비너스의 성격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로마가 그리스의 12신을 모방해서 그대로 모방해서 같은 걸로 보는데 아프로디테와 비너스는 달라요. 똑같은 사랑의 신의 역할을 하지만 그 기능과 역할, 중요성, 가치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아프로디테는 어떤 모습이냐? 이런 모습이야. 아프로디테 하면은 어떤 성격이냐면 굉장히 요염하고 섹시하고 아주 센 여자예요. 능력도 있고 자기 주도적으로 뭐를 탁탁 주도해 나가는 아주 그 센 여자죠. 그리고 카리스마도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당당한 그런 여신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그 아프로디테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아프로디테는 이런 모습이에요. 당당한 그리고 요염하고 누구도 유혹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주도해서 사랑도 끌어가고 뭐 비즈니스 한다 해도 어마어마한 능력과 매력과 매혹을 갖는 수 있는 그런 여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지만 사랑의 여신이라고 해서 그리스의 아프로디테와 로마의 비너스는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 그래서 아프로디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그리스 신화에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제우스, 아프로디테. 그런데 오늘날에도 최고로 매력적이고 가슴에 가장 많이 남는 신은 아프로디테죠. 아프로디테의 매력과 그 호감과 그 감동은 그 어떤 신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사랑의 신. 나중에 미를 놓고 다른 신들과 경쟁했을 때 바로 그 미의 왕관, 황금사과도 바로 아프로디테가 갖게 되죠. 엄청나게 능력이 있고 아주 요염하고 아주 대단한 캐릭터를 지닌 신이 바로 그리스의 사랑의 신 비너스다. 아프로디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대륙에서 고대 로마부터 중세 기독교까지 비너스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비너스라고 하는 사랑의 여신은 존재가 거의 없었던 신이었죠. 전혀 이야기가 안 됐던 신이에요. 비너스 여신은. 오히려 얘기가 됐다면 마녀의 아주 대표적인 모델이죠. 아프로디테가 그리스 신화에서는 주전급 배우였지만 로마에서는 비너스라는 사랑의 여신은 엑스트라였죠. 엑스트라. 전혀 나타나지 않았죠. 나타나면 마녀로서 처형을 당해야 될 그런 여신이었죠. 전혀 안 나타나다가 1470년경에 그리스 문화가 최초로 유럽 대륙에 들어오게 되는데
중세 말까지 유럽 대륙이라는 곳에 그리스 문화가 들어올 줄 못했어요. 그때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그리스 문화가 본격적으로 들어올 때 바로 주인공으로 서는 모습이죠. 비너스가. 그런 모습인데 피노체의 탄생이라고 하는 작품이죠. 처음으로 주인공으로 중심에 섰죠. 로마나 중세 기독교에서는 누구예요? 성녀, 처녀신, 불의 여신 베스타 신전의 성녀,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가 항상 주인공이었죠. 근데 1470년대 르네상스가 제가 그리스 문화 본격적으로 들으면서 비너스가 주인공이 돼서 딱 주인공이 되는 이 장면이죠. 근데 이 작품에서도 보면 비너스는 어떤 모습이에요? 요염하거나 섹시한 모습이 전혀 아니죠. 청순 가련한, 정숙한, 그리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뭐 이런 모습 있잖아요. 그리고 좀 연약한 모습. 근데 그리스의 비너스는 굉장히 건강하고 강한 카리스마를 지닌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와는 캐릭터가 전혀 다르고 청순 가련형이지만 그래도 사랑의 신을 주인공을 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죽었던 사랑의 신이 재생되는 바로 르네상스를 알리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프로디테, 바다의 거품이죠. 거품 속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바다의 거품에 화학물질이 있어요. 그것이 모든 것에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모든 것을 생성하는 그런 화학물질인데 그걸 아프로디아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화학적으로도 있는 화학물질이에요. 아프로디아식이라고. 그래서 아프로디아식 푸드 음식에 바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성적 욕망과 성적 쾌락과 성행위의 능력을 고양하는 음식이라는 거죠. 굴도 있고 딸기도 있고 그죠? 또 와인도 있고 뭐 이런 음식, 해산물. 바로 바다 거품에 이러한 그 아프로디시아식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음식을 했을 때 바로 아프로디테처럼 에너지 넘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프로디테는 사랑, 성, 쾌락 이거의 대표적인 모델이고 바로 태생부터 바로 바다 거품 거기는 엄청난 화학 인간의 건강과 정력에 좋은 그런 화학물질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크로노스는 아버지인 우라노스를 거세하고 자기 누인 리에와와 또 아내로 맞이해서 여러 자식을 두게 됩니다. 그 중에 보면 헤스티아, 데메테로, 헤라 이런 딸도 있었고 하데스, 포세이돈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크로노스 역시 자식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자식에게 유혹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전부 삼켜버리게 된다. 그래서 레아가 크로노스의 자식을 임신하고 있던 레아는 막내인 제우스만이라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크레타 동굴에서 몰래 키우게 됐죠. 그리고 돌을 보자기에 싸서 크로노스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제우스는 크레타 동굴에서 몰래 무덤으로 자라나게 됐죠. 자, 제우스. 제우스는 이제 성인이 되자 크로노스에게 달려가서 아버지 크로노스를 죽이고 집어삼킨 형제 자매들 전부 토해내게 하고 세계 지배권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거 신화에 나오잖아요. 그죠? 근친상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시족 중심으로 사니까. 근친상간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히라는 결혼의 수호신이 되었고 또 성애를 즐기는 연인들의 수호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우리 신들의 생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의 이어서 이제 대지 어머니가 됐죠. 데메테르, 곡물의 신이죠. 그래서 제우스의 희망은 뭘까요? 생식, 그죠? 사랑이죠. 페르세포네를 낳게 됐다. 그리고 하데스는 지하의 신이죠. 암흑의 신. 그냥 전혀 매력이 없죠. 음침하고 깜깜하고. 근데 페르세포네가 너무 이뻐서 제우스를 이때 부탁해서 이제 신부를 맞아들였는데 3분의 1만 결혼 생활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밖에서 산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이제 3분의 1 겨울에는 땅속에 있다가 봄부터 가을까지는 이제 식물이나 곡물이 밖에 나와서 산다는 이런 의미로도 보는데, 하여튼 하데스는 음침하고 지하에 있으니까 매력이 없죠. 근데 이제 그 바다의 신 포세이돈도 데메테를 연보해서 변신을 또 하잖아. 연애하고 사랑하는 변신을 해야 돼요. 멋있게 말로 변신해서 페르세포네가 또 교족을 하고 사랑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우스는 성들을 토해내게 해서 포세이돈에게는 바다를, 하데스에게는 지혜를 나눠줘요. 그래서 권력을 형제들하고 나눠 가져요. 그래서 아주 사이좋게 좋은 관계 속에서 지배를 하게 되죠. 근데 아버지는 못 받아들이는 거죠.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형제끼리는 권력을 나누어 가져서 분권을 해서 전문성을 살려서 각각의 영역에서 지배하는데, 수직적인 관계는 용납을 못한다 하는 게 이제 그리스의 신화의 독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는 부친 사례가 아주 끊임없이 하나의 패턴으로 나오는데, 이제 로마 문화도 그렇고, 로마 문명도 모든 문명에서는 부친 사례는 패러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항상 뭐가 있어요? 형제사례가 있죠. 아버지한테는 못 대들지만 아버지가 죽고 나서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형제끼리 형제사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왕자의 날이니 이런 게 전부 형제 사례의 패턴인데, 그리스에서는 형제끼리는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내는데, 대등한 관계, 수평적인 관계에서 아버지를 살해하는 이런 독특한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신들의 생활을 봤지만 그리스에서는 불의 여신인 헤스티아만 이 연애 모험이나 관능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단령한 천상의 처녀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스티아는 불의 여신으로서 이렇게 자유분방한 그리스 신화 속에서 정말
보기 힘든 천상의 천하였다는 것이죠. 헤스티아의 불의 여신 헤스티아 여신에 대해서는 이게 끝이야. 엑스트라였죠, 엑스트라. 이런 신도 있었다는 걸로 끝이야. 근데 우리가 보겠지만 로마에서는 불의 여신인 베스타 신전을 지키는 성녀가 제일 먼저 나왔죠. 자, 처녀신인 불의 여신이 로마 신화에서는 주인공으로 나와요. 근데 처녀의 신인 불의 여신인 헤스티아는 그리스에서는 엑스트라로 나온다는 거죠. 그 역할과 가치가 여기 처녀신은 가치가 없었는데 로마에서는 그 신이 가장 최초의 주인공으로 나온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한번 일단 그리스 신화는 신의 자유분방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 이제 아테나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제우스는 어떤 인물이냐면 충동과 번식에 굉장히 충실했던 신이죠.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고 여신하고만 피운 게 아니라 인간 여자하고도 아름다운 여자면 또 지하에 내려와서 사랑을 나누고 이런 신이 제우스 신이에요. 충동과 번식력에 엄청 충실했던 그런 신이 바로 제우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내 헤라한테 항상 감시를 당하고 그럼에도 제우스는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고 연애하고 생식을 했다. 자, 그런데 또 메티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려 사랑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가이아 대지신이 예언을 했어요. 메티스가 낳는 자식에 의해서 너도 거세되고 살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죠. 그렇지만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우스가. 그래서 이제 임신을 시켰죠, 메티스가. 그리고 이 예언은 100% 맞거든요. 예언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세상의 모든 일은 예언들이 이루어져요. 왜냐면 신들이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신들이 하는 얘기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메티스를 삼켜버렸고 이 지혜를 뱃속에 넣어두었다. 근데 너무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결국은 제우스는 머리를 가르기 위해서 지혜 여신 아테나를 낳게 된다. 그리고 아르테미스 또 아폴론도 낳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아테나를 이렇게 예언을 피하기 위해서 권력을 끝까지 지배권을 갖기 위해서 메티스를 먹어버리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테나가 태어나게 됐죠.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제우스도 살해를 당하고 거세를 당했을까요? 예언대로 됐죠. 오늘날 아테나에 가면 최고의 신전이 뭐예요? 파르테논 신전이잖아요.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은 무엇인가요? 아테나만을 위한 신전이에요.
지혜 여신 아테나가 지배권을 다 갖게 됐죠. 아테네에 가도 파르테논 신전을 다 가지 제우스 신전을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제우스 신전은 골목에 아주 작게 있다는 거죠. 이미 아테나에 의해서 지배권을 뺏겼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헤라와 그 제수와의 자식들도 한번 살펴봅시다. 두 아들과 두 딸을 낳았는데 장남인 군신 아레스는 전쟁의 신이고, 둘째 아들은 절름발이에요. 못생기고 헤페이토스, 무기 제자고 대장장이고 공학자죠. 못 만드는 게 없어요. 또 헤르메스는 전령의 신이죠. 상인 여행가들의 신. 그래서 이런 또 많은 신들을 번식하게 됐다. 자, 우리 한번 그리스 신화에서 뭐 그리스 신화는 내용도 많고 정답도 없어요. 세계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있어요. 자, 아프로디테는 제우스가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고 연애와 사랑을 했듯이 아프로디테도 끊임없이 연애와 사랑을 하는 여신이에요. 자, 근데 아프로디테는 절름발인 헤파이스토스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부부가 되는데 아프로디테는 거기에 아무 상관없이 끊임없이 연애를 했죠. 근데 전쟁의 신 아레스가 괜찮아요.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아레스와 이제 연애와 사랑을 하게 되는데, 남편은 히파이토스는 어때요? 너무 질투가 나고 못 견디겠죠. 근데 자기는 엄청난 재주가 있고 모든 것을 다 만드는. 그래서 그물을 만들게 돼요. 헤파이스토스가 무엇이든지 뭐든 어떤 사람이든 다 잡을 수 있는 그물이에요. 완벽한 그물. 그런 만들게 돼서 만들고, 아레스와 아프로디테가 사랑하는 그 현장에 가서 그물로 이렇게 덮치게 되죠. 그래서 이 히파이토스가 아프로디테와 아레스가 이렇게 사랑하는 현장을 그대로 보존을 해서, 이것처럼 완벽한 증거가 없잖아요, 그죠? 해서 모든 신들을 다 불러요. 모든 신들을 불러서 하고 싶었을까요? 이 사람들을 꾸짖어주고 수치도 주고 그리고 훈계도 하고 또 처벌도 하고 이러라고 이제 모든 신들을 다 불렀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럼 마땅히 처벌도 하고 꾸짖고 비난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타이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 신들이 지금 보세요. 굉장히 흥미있게 아프로디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껄껄 웃으면서 모든 신들이 돌아갔다는 거죠.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래서 서로 들어가면서 옆에 있는 신들과 그런 말을 속삭였다는 거죠. 야, 역시 아프로디테는 너무 아름답다. 아레스는 정말 복받은 놈이야. 나도 저런 기회가 있으면 수치와 모욕과 처벌을 당하더라도 나는 아프로디테와 한번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껄껄 웃으면서 다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헤파이토스가 우스운 모습이 됐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독특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고 증거가 뚜렷하면 모든 것이 권선징악이잖아요. 근데 그리스 신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비난하지 않고, 아, 나도 저렇게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부러워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와 아레스의 불륜을 이렇게 대한 건데, 오늘날의 시각으로 불륜이라 그런 거죠. 아프로디테와 아레스의 그냥 사랑이죠, 사랑. 도덕이나 법적인 관점에서 할 때 불륜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신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전부. 위험한 함정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세상의 모든 신과 여신이 지켜보는 한이 있더라도, 많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더라도, 명예가 추락되더라도 아름다운 아프로디테 옆에 기꺼이 나는 몸을 눕히겠다. 전부 이런 생각을 하고 신들이 돌아갔다는 얘기죠. 다른 신화나 다른 이야기에서는 참 기대하기 힘든 이야기를 그리스의 신들은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불륜이고 나쁜 사람 저러면 안 되지 뭐 이렇게 막 겉으로는 다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것을 진정하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륜에 대한 비난이나 도덕적 근엄함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법적인 처벌도 전혀 없고. 유격에 대한 창가만 있을 것이지 이게 죄다 비난을 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도덕성은 좀 거짓된 것인데 이것은 오늘날 문명 속에서 법과 도덕을 해서 자꾸 잣대를 들이대니까 나오는 것이지,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었느냐 하면 바로 이것이 사랑과 미가 최고의 가치라는 거죠. 최상의 가치. 거기에 진과 선인 법과 도덕은 저 밑에 하위의 가치라는 거죠. 어떻게 그 하위의 가치인 법과 도덕으로 최고의 가치인 사랑과 미를 척도로 삼아서 판단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법과 도덕은 하위의 가치다. 사랑과 미, 건강, 본능이 최고의 가치다 하는 것을 그리스인들은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조금의 꾸밈도 없이. 그래서 유격에 탐닉하는 것이 지배계급이다. 그래서 유격에 탐닉하고 사랑과 미를 누릴 수 있는 사람만이 지배계급이고 세상의 주인이고 인생의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즐기지 못하고 노동과 수고하는 사람들은 노예와 빈자의 운명이다. 세상의 노예, 인생의 노예, 그죠?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뀌죠. 노예와 종, 가난. 그러니까 집에 보면 풍요롭고 부자로서 세상의 주인으로서 인생의 주인으로서 유욕과 행복과 본능을 최대한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그리스인들의 신화에 나오는 하나의 가치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유격과 사치를 즐긴 사람들은 훌륭한 성격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의 존경도 받는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봅니까? 유격과 사치를 즐기는 것은 나쁜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비난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죠? 부자들을 좀 싫어하는. 그리고
행복과 사랑을 즐기는 사람들은 불리고 나쁜 사람들로 비난과 욕을 먹을 대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인데, 그리스 신화에서는 유교, 사치, 그리고 사랑과 미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최고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바로 이랬을 때 마음도 넓고 남의 존경을 당연히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최대한의 쾌락 추구, 행복 추구하는 것이 현명한 주인으로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목표다. 우리가 인생과 세상의 주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노예와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본능과 쾌락의 욕구를 억누르는 것은 지적이지 못하고 행복과 상관없는 일이다. 이건 인간의 본성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과, 그죠? 내 감각을, 바로 에로스죠, 이노스죠. 이것을 최대한 누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하는 것을 그리스 신화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스 신화는 끝이 없는 얘기인데, 오늘 저희들이 아주 핵심적인 요소만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주 특징이죠. 그리스 신화가 갖는 아주 뚜렷한 특징은 뭐냐면, 인간을 닮은 신들, 부친 사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신화나 다른 문명이나 문화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리스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나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이야기죠. 우리가 신들에 대해서 관심이 크게 있어요. 우주에 대해서도, 동물에 대해서 큰 관심이 있어요. 조금 있죠. 그러나 가장 큰 관심은 누구에 있어요? 인간의 나에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인간 중심적인 걸 명확하게, 확실하게 밝히고 있죠. 신은 인간의 대리자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 아니죠. 인간의 이야기를 가장 진정성 있고 있는 그대로 신들이 연출을 해보고 연기해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들은 인간의 대리인으로서 인간의 모습을 가장 멋지게 연출하고 연기한 배우들이었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 신화가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인간의 모습을 신이라고 하는 배우가 연기를 해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이 인간을 많이 닮았으니까 연기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인간 중심적이란 그리스인들이 갖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중심적이란 개념과 전혀 다른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닮았다는 거죠. 우리 조상이 나를 닮았다는 거죠. 이만큼 나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이다는 것을 신화는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인간의 본성과 본능,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간은 본성과 본능을 누리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죠. 태어났다는 거죠. 그것을 제대로 느끼고 즐기고 하는 사람이 세상의 지배자고 인생의 주인이고 진정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리스 신화는 다양하게 해석돼요. 정답은 없어요. 인생의 정답이 없고 세상의 정답이 없듯이 우리 신화는 논리적이지도 않지만, 논리적인 건 뭐야? 하나의 정답이 딱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인생이나 우리 세상 사실 정답이 없어요. 그렇게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우리 인생과 세상.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머리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만 배우면서 그렇게 딱 된 것만 믿으려고 그러죠. 틀 속에 꽉 잡힌 거죠.
그리고 붙인 살해 요소가 계속 나오죠. 우라노스를 크로노스가 살해하고 거세하고, 또 크로노스를 제우스가 거세하고, 이런 모습이 쭉 나오는데, 수직적인 관계를 용인하지 못하고 수평적인 관계, 형제들하고는 사이좋게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바로 민주주의, 하나의 개인으로서의 개체, 대등한 수평적인 관계만 인정하지 수직적이고 복종하고 순종적인 그런 관계는 용납하지 못한다는. 그래서 결국 그리스인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 아름다움, 사랑, 결국 인간의 본성과 본능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한번 특이한 독특한 점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신화의 의미, 인간의 모습은 진정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또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뭔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야 진짜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할 한번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저희가 강의실에서 만나서 계속 고민하면서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